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맵으로 끝내는 기출용어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보완대책 의사소통 파트는 많은 내용이 들어간 단원, 즉 영역은 아니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머릿속에 상기시키면서 용어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보완대책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의사소통의 발달, 즉 언어적인 발달이 어떤 순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볼 건데요. 전 의도적 의사소통 단계는 표정 몸짓을 통해 의도하기 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의도를 표현하기 전이기 때문에 대화 상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구나. 그 다음에 의도적인 비구어 단계는요, 표정 몸짓으로 의도를 표현하는 거.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정 몸짓뿐만 아니라 그림, 말, 다양한 방법으로 의도를 표현한다. 그리고 의사소통 형태는 비상징이라고 하는 건 표정, 몸짓, 발성 등등인 거고, 역시 상징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림, 리버스, 그 다음에 뭐 사진, 여러 가지들을 제가 상징적 의사소통이라고 하지요.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했을 때는 더 의사소통을 하는 표현의 방법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중양식 방법을 사용했다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전 의도적인 단계. 학생이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므로 대화 상대자가 학생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주도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이때 주로 따라다니는 건 공동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자, 의도적인 비구어 단계라고 하는 것은요, 학생이 정확한 발음의 구어는 아니지만 관습적인 몸짓이나 부정확한 발음, 혹은 일정한 행동이나 몸짓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의도적인 비구어 단계. 자, 그 다음에 의도적인 상징적 의사소통 단계는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몸짓, 표정은 물론 다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상징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림, 리버스, 혹은 사진, 다양한 거, 그리고 말,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단계지요. 자, 그리고 이것을 비구어, 비상징 사실은 똑같은 건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책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상징이라고 하는 건 표정, 몸짓 등등인 거고, 상징적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거, 수어, 그림, 표상표, 사물들 등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완대책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그럼 이렇게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말을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때 우리는 보완 혹은 대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아이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줄 건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게 보완대체인데, 굳이 따지자면 보완은 발성, 정확히 발음은 아니지만 발음까지는 하는 거 또 들어가고요. 플러스 컴퓨터와 관련된 보조기기도 같이 하는 게 보완. 하지만 대체는 정말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에게 표정 몸짓, 여러 가지 보조기기를 같이 해주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굳이 구분하지 않고 우린 큰 틀에서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하지요. 그럼 이렇게 보완대체를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갖추어야 되는 능력, 혹은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 기술은 4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4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언어 능력은요, AAC에서 사용하는 선화, 낱말, 신호, 그 밖에 언어적인 보호에 대한 지식인데요. 추후에 이건 우리는 AAC 구성 요소 중 상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볼 수가 있고요. 조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AAC 체계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조작하는데 필요한 기계적인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기계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법, 즉 우리가 직접이냐 간접이냐 플러스 보조도구라고 하는 것들을 조작 능력과 연결해서 우리는 구성 요소를 또 살펴보기도 하죠. 그다음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AAC 구성 요소인 전략과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4가지인 구성 요소에 아이가 혼자 사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필요하다? 사회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서는 순서 지키기, 차례 지키기, 주제 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보시면 된다는 것.
자, 우리는 이제 서진 선생님이 AAC 구성 요소가 4가지가 있다고 했어. 상징, 그다음에 기법, 그리고 보완 대체에 해당하는 보조도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상징은 도구를 담지 않는 비도구적, 그럼 표정, 몸짓, 수어 뭐 이런 것들이고요. 도구적이라고 하는 건 도구에 담을 건데 그 도구가 비전자식인 의사소통판일 수도 있고 전자에 해당하는 뭐 태블릿 PC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다르겠죠. 그런데 이러한 도구적 상징이라고 했을 때 흔히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도상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대. 그래서 실물, 모형, 사진도 컬러 사진, 흑백 사진, 그림도 컬러 그림, 그 다음 흑백 그림, 그리고 리버스 블리스라고 하는 것의 도상성 순서인 거고요. 도상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구체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도상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용어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AAC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정보 교류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즉 내용이다. 그럼 내용은 결국 상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법. 기법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기법을 손으로 접촉해서 할 거냐 스위치를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조 도구는 상징을 담는 그릇으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비전자적인 장치를 사용할 건가? 전자적인 장치를 사용할 건가? 그 다음 전략으로는요, 효율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도 들어가고, 뭐 격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중심 언어 중재 내용들도 전략인 거죠. 이 4가지 큰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도구적인 상징은 도구를 담지 않는 표정, 몸짓, 수어, 뭐 등등이고 도구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도구, 그게 저급이냐 고급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버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에 기반을 둔 950개의 상형 문자적인 단일 상징 체계이고요. 블리스는 100개 정도. 그럼 이 100개는 약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암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의사소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블리스 상징을 사용하는 아이들은요. 인지적인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상징에 대한 내용들을 훑어봤고 두 번째는 기법인데요. 기법, 선택 기법. 그 기법, 선택 기법이 직접 화면에 접촉할 거냐 아니면 눈 응시 기법을 할 건지에 따라서 직접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직접 선택 방법 안에서는 시간이 설정된 정도로 우리가 말 그대로 AAC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와 관련된 화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정 시간 머무르면 시간이 설정된 활성화, 일정 시간 머물렀을 때는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을 해제했을 때 선택이 되는 건 해제 활성화, 여과된 활성화 혹은 평균화된 활성화는요, 그 이미 축적된 정보 안에서 평균이 있고 이 평균에서도 가장 긴 머문 시간 동안에 얘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걸 여과 활성화, 평균화된 활성화라고 한데 얘네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자. 자, 직접 선택은요. 손, 발, 다리, 팔 등과 같이 스스로 일관성 있게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이용해서 그림 의사소통판에 상징을 집거나 상징이 부착된 기기를 누르는 건데요. 시간이 설정된 활성화라고 한다는 건 일정 시간 반드시 머물렀을 때만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 해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컴퓨터 화면으로 손을 지적하고 원하는 항목을 지적할 땐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하는 항목에 도달해서 접촉을 유지했던 손을 뭐한다? 해제했을 때, 손을 뗐을 때 항목이 활성화되는 것을 해제 활성화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여과 활성화, 평균화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학생의 움직임을 통해 컴퓨터 화면에 해당 항목에 머무는 시간을 감지해서 무시해도 되는 허용 시간을 찾아낸 뒤 각 항목마다 시간을 감지해서요. 오랜 시간 머문 항목을 찾아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 트래킹, 눈 응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눈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기기가 감지해서 눈의 움직임만으로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 그럼 여기까지는 직접 선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간접 선택이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직접 선택이 어려운 아이들, 즉 미세한 근육만으로도 이 아이가 표현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들이 간접 선택, 스캐닝 혹은 훑기를 하는데요. 스캐닝하는 방법은 청각적인 걸 하나씩 들으면서 스캐닝하는 방법도 있고 불빛의 이동에 따라 불빛의 이동에 따라서 훑고 지나가는 시각적 스캐닝도 있대. 자, 모양에 따라 원형 훑기, 선형 훑기, 집단 항목 훑기는 행렬 스캐닝 등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선택하는 기법에 있어서는 자동적 혹은 자동 훑기, 역 훑기 혹은 반전 훑기 똑같은 말이고요. 단계적 훑기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한번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자, 간접 선택은 단일 스위치나 스위치 배열판이 사용이 되고 사용자가 일정한 기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일정한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아이들은 간접 선택을 할 때 이것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항상 미세한 근육만으로도 아이가 활용할 수 있다. 이게 항상 키워드로 따라다니기도 했지요. 자, 원형 훑기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형태로 사용자가 훑기를 멈추고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때까지 도구 자체 원형 안에 있는 개별 항목들이 이렇게 쭉 훑고 지나가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한 번에 한 항목씩 훑고 지나가는 걸 원형 훑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선형 훑기는요. 항목이 선택할 때까지 첫째 줄의 각 항목, 둘째 줄의 각 항목, 그리고 다음 줄의 각 항목으로 커서나 화살표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런데 선택 세트가 많은 항목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효율성을 따질 때는 행렬 스캐닝, 집단 항목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대. 한 번에 한 항목씩 활성화되는 대신에 먼저 전체 열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소호, 즉 상위 범주를 먼저 선택하고 하위 범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항목이 있는 열에 도착을 했을 때 사용자는 스위치를 눌러 열을 선택하고 그 열에 있는 항목이 스캐닝되고 원하는 행에 왔을 때 다시 스위치를 누르는 형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동적 훑기, 자동 훑기는 사전에 설정된 형태에 따라 지식이나 커서가 자동적으로 계속 움직인다. 선택을 하려면 원하는 집단이나 항목에 지시기를 멈출 수 있도록 스위치를 활성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돌아가고 있을 때 누르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유도된 훑기로 먼저 가보시면요. 눌렀어요. 스위치를 눌렀을 때에는 돌아가고 지식이나 커서가 돌아가고 스위치에서 손을 뗐을 때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눌렀을 때 지식이나 커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스위치가 활성화되는 한 지식이는 미리 설정된 훑기 형태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스위치에서 손을 떼었을 때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 자, 단계적 훑기는 대부분 한 번 눌렀을 때 한 칸, 하나 눌렀을 때 한 칸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1대1 대응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고요. 원하는 상징에 도달을 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눌러도 되고요. 만약에 스위치가 2개 있다면 제2의 스위치를 눌러야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 자, 그 다음 스캐닝이라고 하는 거. 어차피 간접 선택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의 간접 선택 방법 중엔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 스캐닝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다른 대화 상대자가 의사소통판의 내용을 천천히 말해주면 원하는 항목이 나올 때 정해진 신호를 통해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게 청각적 스캐닝.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시면 맞아요. 큰 북, 작은 북, 중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고요. 시각적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소통 기기에서 불빛이 정해진 순서대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학생이 원하는 항목에 불빛이 왔을 때 스위치를 누르거나 손을 내민 것 등등으로 표현하는 방법. 자, 선형 스캐닝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시간 간격을 둔 순차적 스캐닝이지만 선생님들이 키워드는 첫째 줄 훑고, 둘째 줄 훑고, 셋째 줄 훑고 들어간다. 이런 키워드들이 더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원형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계바늘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원형 형태로 시각적인 추적이 이루어지는 스캐닝 방법이라고 하지요. 자, 행렬 스캐닝. 혹은 집단 항목 스캐닝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행과 열 단위로 먼저 선택한 후에
건데 행과 열의 스캐닝을 우리가 하면서 하위 항목을 선택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직접과 간접에 대한 용어라고 한다면 AAC 구성 요소 중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상징과 기법을 저희가 배운 거예요. 그럼 나머지 보조도구라고 하는 것과 전략이 있는데요. 보조도구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기 위해서 물리적인 그런 도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비전자식은 의사소통반. 만약에 전자식이라고 한다면 컴퓨터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전략은 이런 상징, 보조도구, 기법을 효율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이 아이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로 보기도 하는 거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AAC 구성 요소를 배웠어요. 그럼 AAC 구성 요소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를 할 건데 가장 평가의 기본이 되는 게 참여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참여 모델의 기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의사소통할 수 있어 라고 기반해서 진단 평가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방해하는 모델인 기회장벽과 접근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참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의사소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회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AAC 사용자의 상황을 좌우하는 법률. 그래서 우리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라고 해서 가정, 학교,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나 관습, 시험 문제는 기술과 지식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기술 장벽이라고 하는 건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AAC 기법이나 전략을 사용하는 기술. 그럼 흔히 우리가 직접 선택, 간접 선택 이런 거 다루는 걸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실제로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AAC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지식장벽이라고도 할 수 있대.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사람들의 태도와 신념해서 개인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태도 신념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기회장벽이라고 한다면요. 접근장벽은요. 개인이죠. AAC 사용자의 능력. 그럼 AAC 사용자의 능력은 기초능력평가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AAC를 사용하는 우리 아이가 자세, 즉 반사가 있냐, 그리고 스스로 휠체어를 통해서 이동하는 능력이 있냐, 이런 평가도 있고요. 신체 기능 평가라고 해서 손은 움직일 수 있냐, 머리, 목은 움직일 수 있냐,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청각에 관련된 감각 능력, 인지적인 능력, 언어적인 능력,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해당하는 용어 2개만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자세 및 이동 능력 평가는요.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떤 자세 보고서 기기가 필요한지 등을 평가해서 AAC 체계를 사용할 때 적절한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신체 기능 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징 선택, 그러면 직접이냐 간접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아이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운동 능력 평가라고 하는 것도 있대. 자, 그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 결국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일반화가 되어서 AAC를 통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 건데요. 아이의 현재 수준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아이의 삶과 가치로운 삶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친구와 상호작용하기, 아니면은 물건 구입하기,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동하기, 이러한 목표를 이제 수립을 하지요. 그랬을 때 만약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상호작용 기술이라고 한다면 친구, 놀자, 이런 어휘를 수집을 하는 거고요. 그에 맞추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어휘로 선정할 거냐,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부수적인 어휘로 선정할 거냐, 그리고 그림, 사진, 아니면 표상적인 리버스, 블리스, 상징을 선택할 거냐,
의사소통판을 할 거냐, 컴퓨터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 태블릿 PC처럼 고급에 해당하는 도구를 선택할 거냐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배열을 할 거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상징, 배열 및 구성 전략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구어의 어순대로 하는 문법적인 범주를 이용할 건지, 의미, 그래서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면 사람, 활동이면 활동. 하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용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활동 중심으로 구성을 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지도할 때 환경의 구조와 메시지 확인하기, 시작과 끝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 시간 지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메시지 확인하기와 시간 지원 기법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모델링. 근데 선생님들은 머릿속에서요, 꼭 이 해당하는 방법들만 지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약간의 융통성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방법은 박은혜 교수님 책에 여기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환경중심 언어중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정확하게 EAC를 사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으로 언급한 책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하는 일반화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 아이가 더 만족감이라든지 삶의 질이 달라진 평가를 하는 성과 측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는 용어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문법적 범주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어의 어순, 즉 문법 기능에 따라 어휘를 배열하는 거고요. 의미론적인 범주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면 장소, 사람이면 사람, 이런 상징에 따라 배열을 하는 거구나. 환경활동 중심으로 어휘를 구성한다는 건 특정 환경이면 환경, 활동이면 활동에 맞는 어휘들을 구성을 해서요, 추후의 일상생활 참여라든지 어휘의 능력을 습득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인 장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확인하기라고 하는 것은요, 학생이 시도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표현한 것에 확인해주는 전략인데요. 대부분의 기출문제를 볼 때는 메시지 확인하기라고 했을 때요, 아이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잘했어, 그래, 맞아, 뭐 양달은 따뜻해요 라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긍정적인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 지원 기법은요, 학생의 의사표현을 촉진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의사표현할 수 있도록 뭐 한다? 기다려주는 거구나. 지적하기, 이렇게 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리키는 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쉬운 방법이고요. 시간 지원보다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등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요, 간단하지만 이 중요한 용어들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체장애와 관련된 또 막근기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